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참 많이 풀렸죠. 이젠 조금만 더 지나면 반팔티만 입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 바다겠죠.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려주는 곳이자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주는 곳, 바다. 하지만 저에게 바다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바다를 썩 좋아하진 않아요. 바다를 보면 시원하다는 느낌보다는 수산업에서 일하시면서 고통을 받으셨던 엄마의 피땀 어린 눈물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저 넓디 넓은 바다는 우리 엄마가 흘렸던 눈물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래서 바다가 그렇게 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 말이죠. 그 정도로 엄마의 인생은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엄마에게 그런 끔찍한 고통을 안겨줬던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저희 아빠였습니다. 물론 엄마에게뿐만 아니라 저에게까지 많은 고통을 안겨주셨죠. 사실 저희 아빠는 정말 도박에 미쳐버린 사람, 아니,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딸인 제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요. 저희 집이 부자였냐고 여쭤보신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부자들처럼 뭐 남는 돈으로 재미를 위해 유흥을 위해 도박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나마 저나 엄마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것보다는 아주 조금 나았던 정도? 딱 그 정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어떻게 그러고 다녔을까? 네, 다 빚이죠, 빚. 처음에는 물론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작디 작은 월급을 쪼개고 쪼개서 그런 짓을 한 거겠죠. 아마 처음에는 좀 따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어렸을 적 기억에 아빠가 기분이 좋다고 통닭을 사들고 집에 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했었지만 알고 보니 그건 노름으로 돈을 벌었을 때 생긴 일이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돈을 벌다 보니 재미를 들인 모양인지 아빠는 그 이후로 틈만 나면 그걸 하러 갔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오는 날들이 하루 이틀 점점 사라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둔 모양이더군요. 저의 기억에 어느 순간부터 아빠는 낮에는 집에 있고 밤에는 사라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결국엔 돈을 잃어서 탕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지만 아빠는 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곳에 갔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려가지고는 이번에야말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서요.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라면 정말 그게 어디든 누구이든 상관하지 않고 빌리러 다녔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집에 찾아오는 빚쟁이들의 숫자는 셀 수도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때 엄마가 정말 무서웠던 게 빚쟁이들이 엄마 일하는 곳까지 찾아왔었대요. 거기서 자기를 찾으며 난장판을 피고 있었으니 엄마가 겨우 일하는 곳마저 잘릴까봐 두려우셨던 거죠. 창피하기도 하셨을 거고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정작 아빠는 혼자서 짐가방을 싸고 그곳을 향할 준비만 하고 있었답니다. 가족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든 말든 빚쟁이들의 독촉에 금방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언제나 그곳을 향했던 거죠. 그런 아빠를 말리기 위해 저희 엄마가 애를 쓰지 않으셨던 것도 아니에요. 좋게 좋게 타일러도 보고 부탁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울며 사정사정을 해봤음에도 아빠의 말은 결국 한 번만 따고 그만한다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정말 지옥 같아요. 대략 그런 생활이 2년 정도 지속됐는데 엄마는 단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날이 없었어요. 언제나 홀로 가슴을 부여잡고 한탄을 하시면서 우는 모습이 방문 틈 사이로 보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 역시 몰래 눈물을 훔치며 잠을 청하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빨리 이혼해서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빠만 없으면 우린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째서 엄마는 저런 아빠와 계속 함께 사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하루는 아예 제가 직접적으로 엄마한테 아빠랑 따로 살자고 말을 꺼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랑 따로 살면 안 돼? 나 아빠 싫어. 같이 살기 싫어. 딸,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아빠는 아빠잖아. 응? 조금만 더 지나면 아빠도 달라질 거야. 사람이란 게 누구나 잘못된 길로 잠깐은 빠질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이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결국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다독이려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가 그땐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저에게 아빠라는 존재를 남겨주기 위해 끝까지 참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 자신만을 생각하셨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아빠를 떠나셨을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참고 견디던 엄마도 결국은 아빠와 헤어지게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엄마가 아빠를 떠난 게 아니라 아빠가 도망을 쳐버린 거였죠. 아빠는 집도 담보로 잡았다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결국은 버틸 구석이 하나도 없어진 건지 빚쟁이들로부터 도망을 선택하셨거든요. 저와 엄마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채. 그 후로 아빠의 소식은 지금까지도 전혀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존 여부조차 모르고 있죠. 물론 저는 그렇게 도망만 다니다가 결국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저희 모녀에게 끔찍한 고통만 안겨주고 그 이후의 삶까지 지옥으로 만든 사람이니까요. 한때 도박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던 적도 있었죠. 나이가 들고 아빠에 대한 기억도 흐릿해질 무렵 그걸 보러 갔었는데 시작한 지 10분 만에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잊은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저에게 아빠란 존재는 원망스럽고 또 원망스러운 존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어쨌든 다시 그 시절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와 엄마는 집도 잃고 아빠도 잃고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저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줬던 건 삼촌이었어요. 엄마에게 남아있던 하나뿐인 가족이었는데 저희 소식을 듣고는 당분간 삼촌네에서 살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죠. 엄마는 정말 고마워하면서도 누나가 되어서 오히려 이렇게 신세만 지게 되어 미안하다고 했어요. 삼촌은 집만 제공해 준 게 아니라 엄마에게 일자리도 제공해 주었어요. 삼촌은 그때 수산시장에서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계셨었는데 엄마 보고 그곳에서 일하며 돈을 벌라고 해주셨죠. 빚쟁이들이 회사까지 찾아왔었다 보니 엄마로서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었거든요. 그게 엄마가 수산업에서 일하게 된 첫 계기가 되었어요. 뜬금없는 말이지만 그 시절 저는 생선을 참 좋아했어요. 엄마는 매번 남은 생선들을 집에 조금씩 가져오셨거든요. 사실 좋아할 수밖에 없죠. 맨날 밥에 김치만 겨우 먹어가며 살았었는데 드디어 반찬다운 반찬, 고기다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생선은 입에도 대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건 바로 친구들의 놀림이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밥을 먹을 때 매일 생선을 먹는 게 참 좋았기에 학교에 다니던 친구들에게도 자랑을 했어요. 그러자 애들은 그런 저를 부러워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죠. 그래서 저는 자랑하듯 우리 엄마가 생선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생선집 딸로 반 친구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저의 별명은 그날 이후 비린내가 되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에게 비린내라는 말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야, 비린내! 너 이 선 넘어오지 마. 너 때문에 내 책상에도 비린내 배면 어떡해. 아, 선생님은 왜 자리 배정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아, 진짜 싫어.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일상 다반사였어요. 그나마 친구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비린내라고 불리는 친구를 두는 아이가 누가 있겠어요? 물론 처음엔 원래 친구였던 애들이 같이 놀아줬었지만 그 친구들도 함께 비린내 난다는 소리를 듣다 보니 결국 전 혼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는 생선은 꼴도 보기 싫었어요. 엄마가 가져온 생선으로 무슨 요리를 해줘도 입에 대지 않았죠. 혹시라도 내가 생선을 먹지 않는다면 학교 친구들이 다시 나랑 친구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린 마음에 엄마의 직업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어째서 우리 엄마는 생선을 파는 일 같은 걸 해서는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만드는 걸까? 아빠도 싫었지만 엄마도 이젠 싫어. 같은 나쁜 생각도 많이 했었죠. 하루는 아예 엄마 가게에 가서 장사를 다 망쳐버려야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엄마가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일을 그만두도록 가판대에 있는 생선들을 다 던져버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참 몹쓸 생각이었지만 그만큼 비린내 소리를 듣는 어린아이의 입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 시장에 갔던 날, 저는 시장에서 웬 아저씨에게 창피를 당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삼촌은 어딜 갔는지 엄마만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엄마에게 이봐 아줌마. 어제 여기서 산 생선이 다 사실은 썩어 빠진 거였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분명 확인을 다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럼 여기 썩은 생선은 뭐 내가 일부러 상하게 만들기라도 했던 거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래도 여름이고 날씨가 더우니 오랜 시간 냉장고에 넣지 않으셨던 게 아닌가. 됐고, 환불이나 해줘. 왜? 못 해줘? 여기 장사 한번 접게 만들어줄까? 내가 누군지 알아? 엄마는 입장이 참 난처해 보였어요. 하긴 지금 생각을 하면 사장도 아닌데 그걸 혼자 멋대로 환불해 주기도 어려웠을 거고, 거기다 생선이 상한 게 가게의 잘못인지 아닌지 판단이 잘 서지도 않으셨겠죠. 하지만 그 아저씨는 엄마가 머뭇거리자 더 거세게 항의하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을 지르고 가판대를 발로 차더니 결국에는 본인이 가져온 생선을 엄마 얼굴로 던지기까지 했어요. 엄마는 비명을 지르셨고 저는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어, 엄마, 아저씨 뭐예요? 왜 우리 엄마한테 이래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건데요. 엄마 가게 생선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요. 뭐야, 이 꼬마는. 너 저리 안 꺼져? 엄마한테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아저씨는 처음엔 저한테도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하지만 제가 울음을 터뜨리니 주변 상인분들이나 손님들도 저의 편을 들어주는 듯 서서는 저를 달래주며 그 아저씨를 노려보더군요. 그러자 그 아저씨는 그제야 자신이 불리한 입장이라는 걸 깨달은 건지 주춤주춤거리다가 재수없단 말 한마디를 남기곤 시장을 떠났어요. 그 후 엄마는 생선 조각들이 다 묻어있는 얼굴을 한 채 저를 달래주었어요. 미처 얼굴을 닦을 겨를도 없이 저를 안으시고는 괜찮아, 괜찮아 라는 말을 울면서 하시며 저를 달래주시더군요. 그때를 생각하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본인 스스로도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 그 모습을 딸에게 보이기까지 하다니. 저를 안아준 엄마의 품에서는 비린내 향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번쩍거리는 앞치마를 입은 채 이래저래 손질을 했던 고무장갑을 끼고 저를 안으셨으니 당연히 그 냄새가 저에게도 느껴졌겠죠. 하지만 전 그게 더 이상 싫지 않았습니다. 비린내라는 건 엄마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겨우 얻은 훈장 같은 거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거든요. 엄마는 이런 상황들을 견뎌가면서도 저를 위해 참고 계속 일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잠시 뒤 삼촌이 가게로 돌아오셨더군요. 그리곤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전해 들은 건지 저희 엄마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하시고는 오늘은 일단 집에 가서 쉬라고 하셨어요. 엄마와 저는 손을 꼭 잡은 채 부둣가를 바라보며 말없이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 부둣가 끝에 갔을 즈음 엄마는 갑자기 바다를 향해 감사하다며 꾸벅 인사를 하시더군요. 전 그게 어리둥절했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음, 바다에 인사드리는 거야. 우리 먹고 살게 도와주는 게 바다니까. 바다가 없었으면 지금 엄마는 아무 일도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가? 그렇지. 어디 우리 딸도 그럼 바다에 한번 인사해 볼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봐. 전 어색했지만 일단 엄마가 하라는 대로 꾸벅 인사를 했어요. 대신 속으로는 감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오늘 같은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부터는 생선도 잘 먹고 엄마가 생선 가게 한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을게요. 라고 했죠.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나부터 당당하게 있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학교 친구들과 숱하게 다투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리는 친구들에게 혼자 대항하여 싸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당연히 힘들었죠. 하지만 그럴 때면 엄마를 떠올리고는 결코 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결국엔 저를 놀리는 친구들은 사라졌고 어느새부턴가는 저도 친구를 새로 사귈 수 있었어요. 그 뒤로도 엄마는 삼촌의 가게에서 12년이나 일을 했어요. 그동안에도 그 거친 수산시장에서 몇 번이고 저번에 있었던 아저씨 같은 진상들을 상대하면서도 계속 버티셨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결과 저희는 삼촌네 집에서 독립하여 작은 방 한 칸 있는 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삼촌의 권유로 아예 삼촌 가게에서 독립된 별도의 가게도 하나 차리게 됐어요. 비록 작은 가게의 사장님이었지만 그 소리를 들으시는 엄마는 너무나 좋아하셨죠. 엄마의 가게는 처음엔 잘 되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죠. 엄마는 장사를 너무 솔직하게 해서 탈인 사람이었으니까요. 마진을 많이 보려 하지도 않았고 손님의 무리한 요구에도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하신 것 같았어요. 엄마의 가게 철학은 이거였어요. 오늘 한 마리 더 파는 것보다는 다시 찾아오실 수 있도록 만들자. 시간이 흐르자 엄마의 가게는 점차 믿고 찾아와주는 단골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느덧 시장 내에서도 꽤나 장사가 잘 되는 집에 속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집도 조금 더 큰 집으로 옮겼으며 저 또한 무리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었죠. 그 옛날 엄마의 말씀처럼 바다는 저희 가족에게 정말 많은 것을 준 것 같습니다. 시간은 더 흐르고 저는 학교를 졸업한 뒤 곧장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몇 년의 연애를 한 뒤 결혼을 마음먹고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몇 년간 만나보면서 느꼈던 남편은 저에겐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를 좋아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인 것도 좋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도박은 절대 하지 않을 안전주의에 근면성실한 사람이라서요. 거기다 어른들에게도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주말이면 한 번씩 엄마가 일하는 시장에 와서는 주변 상인분들께도 과일을 드리며 인사를 드리곤 했어요. 엄마는 번쩍거리는 앞치마와 장화를 신고는 귀한 사위 이런 데 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은 했지만 내심 뿌듯한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생기더군요.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신다거나 혹은 시어머니와 다퉜다거나 한 건 아니었고 그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기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니가 수산업을 크게 하신다고? 아이고, 그 연세에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머니 능력이 대단하시다. 규모도 장난 아니라며. 거래처도 몇백 개쯤 되고. 그런 귀한 집 딸내미를 이렇게 며느리로 모셔오게 되다니
영광이야, 영광. 전 입이 찢어지게 좋아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어리둥절하여 남편을 쳐다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수산업에서 종사하는 건 맞기는 한데, 그저 수산시장에 한 작은 가게를 하시는 것뿐이지, 무슨 대단한 사업을 하고 계신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윙크를 한번 하더니, 시어머니의 말씀에 맞장구를 치며 더욱 저희 어머니 가게를 부풀려 놓았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저의 말을 막고 본인이 더 나서서 말을 하면서까지요.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는 시어머니께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고, 그 자리를 나온 뒤에서야 남편에게 따졌어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 엄마 가게 오빠도 직접 가봐서 알지 않냐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래, 나도 알아. 어머님 가게가 크지는 않다는 거.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괜히 우리 엄마가 장모님 무시하실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뭐 나중에 천천히 밝히면 되니까 일단은 그런 걸로 하자. 우리 엄마가 장모님을 좋게 봐서 나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결혼할 때까진 그냥 잠자코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시어머니께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불안하고 양심에 찔렸지만 남편의 말에 설득이 되어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상견례 자리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서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었고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자니 시어머니를 뵐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엄마의 사업을 집요할 정도로 파고들며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 엄마가 대단한 사업을 하는데 그게 마치 본인 것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시기까지 했어요. 저는 이러다가 자칫 일이 커지면 나중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고, 결국 저는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님이 들으신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대단한 수산업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저 수산시장에서 작은 가게 하나를 하실 뿐이고, 남편이 저희 엄마 길을 살려드린다고 하여 먼저 말을 꺼내놓았던 상황이라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다. 정말 죄송하다고요. 시어머니는 저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지시더니 이내 곧 싸늘한 표정으로 아이 그럼 너네가 짜고 내 뒤통수를 쳤단 거네? 부잣집과 사돈 먹어서 좋아했더니만 웬 비린내 나는 그 진년을 데리고 온 거였어.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냐? 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그 전까지 저에게 시어머니는 참 친절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며 더 양심에 찔려 말씀을 드리기도 했던 거고요. 하지만 사실이 밝혀지자 시어머님은 돌변하시고는 저에게 쉽게 막말을 하시더군요. 과거의 그 친절한 시어머니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요. 하지만 저로서는 죄송하단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었죠. 앞뒤 상황이야 어찌됐든 저 역시 시어머니를 속인 일에 동참을 한 셈이었으니까요. 당장 내 집에 비린내 풍기지 말고 꺼지라는 시어머니의 말에도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뒤통수 맞았단 말을 계속 내뱉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보기 위해 만날 때마다 좋은 선물을 준비해 가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이거 컵만 그럴싸하지 아내는 핀 거 아니냐? 하도 뒤통수를 맞았더니 이건 뭐 믿음이 가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의 안부 연락도 받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더군요. 전화를 받으면 비린내가 풍길 것 같으니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대신 전화라고까지 하면서요. 사실 그쯤 되고 나니 시어머니의 화가 단순히 속여서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저 저희 집안이 좋지 않다는 것, 사실 그 자체가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나 남편이 사과를 하고 좋은 선물을 드려도 소용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나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처음엔 저도 남편이 그런 거짓말을 했던 게 원망스러웠지만 애초에 그런 거짓말도 하지 않았으면 결혼도 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남편 딴에는 저런 어머니를 잘 알고 있으니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을 했던 거라 이해가 갔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도 참 사실 남편의 집안도 부자는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양쪽 다 집안에 부유한 정도는 그저 지극히 일반적인 평균적이고 평범한 집안들일 뿐인데 어째서 저렇게까지 무시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관계를 풀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래저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엄마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요즘 사돈이 연락을 안 받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신 거 아니냐고. 저는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엄마가 상처받으실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해결될 일이 아닌데 엄마에게 뭐라 둘러댈 말도 없었죠. 결국 전 지금의 상황과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두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저의 말을 듣고는 저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엄마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비린내 난다고 저만 보면 코를 막고 놀려서 힘들어 하더니 결혼하고도 엄마 때문에 무시를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엄마가 저한테 사과를 하니 제 마음이 더 아프더군요. 엄마가 자책을 하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가 오히려 더 잘 느껴진 말이었으니까요. 전 아니라고 저와 남편이 괜히 속여서 일이 이렇게 돼서 오히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는 그것과 상관없이 결국엔 엄마의 직업 때문에 생긴 일이다. 엄마도 같이 책임을 지겠다고는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책임? 책임이라. 엄마가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려고 하시는 걸까 궁금했는데 바로 며칠 뒤 엄마가 저를 백화점으로 부르시더군요. 곧 시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오니 제대로 된 선물부터 준비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보자고요. 저는 엄마의 재정 상태나 수입 구조를 뻔히 아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나름 좋은 선물들을 시어머니께 드려왔었지만 시어머니에겐 조금도 소용이 없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저도 선물을 계속 해왔었지만 의미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엄마는 결국 사돈이 우리를 무시하는 건 돈 때문이잖니. 그런 사람에게는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야. 엄마가 장사를 해온 게 벌써 십수년이다 보니 그런 사람 상대법은 잘 안단다. 시어머니가 네 선물을 받고 만족하지 않았다면 그건 가격이 부족해서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가격이 부족하다? 예,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나 남편이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었다 보니 시어머니께 드린 선물들이 명품처럼 엄청 비싼 건 아니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 엄마가 그런 명품을 사실 만한 형편은 아니었으니 저는 엄마에게 괜히 무리하지 말자고 했죠. 하지만 엄마는 걱정하지 말라며 제 손을 잡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백화점 안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백화점에 직원 몇 명이 나오더니 엄마를 깍듯이 맞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원분들은 저희를 VIP룸으로 안내를 하시고는 미리 골라놓은 백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전 그 상황에 어리둥절하여 이게 뭐냐고, 이분들이 왜 이러냐고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는 그저 조용히 씩 웃으면서 나중에 말해주겠다고만 하시더군요.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엄마는 이 상황이 익숙해 보였던 점이었죠. 혹시 최근 무슨 복권에라도 당첨이 되신 건가 싶었어요.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생일날 엄마는 남편에게 물어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호텔 식당도 예약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 맞춰 만반의 준비를 하셨죠.
백화점에서 산 명품백도 예쁘게 포장을 해서 가져오신 채 이 정도면 시어머니의 마음도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전 조금씩 기대가 되긴 했어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기다리는데 시어머니는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뾰루통한 얼굴로 나타나시더군요. 그러고는 엄마에겐 인사도 하지 않고 자리에 휙 앉으신 뒤 막말을 내뱉기 시작하셨어요. 아유, 비린내. 식당 입구부터 비린내가 진동을 하네. 아니,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와? 설마 아무리 시어머니라고는 해도 면전에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는데 저희 엄마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도 발끈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그게 무슨 예의냐고 따지려는 찰나 엄마는 저의 손을 잡고 제지시키시더니 시어머니의 분위기를 맞추면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쓰셨어요. 아휴, 죄송해요, 사돈. 속은 일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 부족한 엄마 기 살려주려고 그런 거니 사돈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실은 어릴 때부터 놀림도 많이 받고 무시하는 사람도 워낙 많다 보니 더 그랬을 거예요. 이게 다 제 탓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좋은 날인데 이제 마음 푸시고 좋게 봐주세요. 이건 우리 애랑 같이 고른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엄마의 말에도 시어머니의 막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심해지더군요. 심지어 빳빳하게 고개를 쳐든 시어머니가 갑자기 코까지 막으면서 선물을 팔로 밀치더니 어디다 손을 함부로 가까이 대요? 사돈은 어울리게 생선 대가리나 치세요. 이딴 짝퉁 사오지 말고. 하여튼 없는 것들은 포장만 잘하면 짝퉁이 진품이 되는 줄 안다니까. 엄마가 준비한 선물은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래도 애써 엄마가 준비한 선물인데 저런 반응을 보이다니. 그 순간 정말 시어머니 입을 생선 대가리처럼 탁 쳐내버리고 싶은 심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엉망이 된 분위기에서 갑자기 식당 직원이 뛰어들어오더군요. 전 아마 너무 시끄럽다고 주의를 주는 줄 알고 눈치를 보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 직원분은 저희 엄마 이름을 높여 부르면서 특별 서비스를 내오더군요. 전 백화점에 이어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싶었습니다. 여기 직원들은 또 왜 엄마에게 이러는 걸까 이해가 가지 않았죠. 저는 토끼 눈이 되어 엄마를 바라보는데 엄마는 제 눈길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직원분에게 감사 인사를 하시더니 체념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호텔에서 준비한 특별 서비스라는데 이것도 비린내 나서 안 드시겠군요. 그래요. 이만 자리 정리하죠 뭐. 평소 저희 엄마가 저런 식으로 비꼬듯이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아마 엄마의 인내심도 극에 달할 대로 달한 느낌이었어요. 남편도 죄송했는지 저희 엄마에게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렇게 식당에서 나온 저희는 찝찝한 마음으로 집에 가기 위한 채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차를 가지러 주차장으로 향했고 저와 엄마 그리고 시어머니는 로비에서 남편의 차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 로비에 웬 외제차 한 대가 서더니 그 차를 몰고 온 기사가 나와서는 저희 엄마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희 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물건, 즉 시어머니를 드리려고 했던 선물을 받아들고선 트렁크에 넣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인 듯 아무렇지도 않아 하시더니 돈 굳었다면서 웃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당당히 명함 하나를 꺼내서 쥐어주더군요. 사돈, 아까 짝퉁이라고 했나요? 아이, 모 눈엔 뭐만 보인다고. 아마 짝퉁만 쓰고 다니셔서 진품을 못 알아보시나 봐요. 저거 쉽게 구하지도 못할 상품인데 아쉽게 됐네요. 아, 그리고요. 우리 애 거짓말 안 했어요. 사돈이 말한 그럴싸한 수산업, 그거 제가 하고 있거든요. 아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뜬금없이. 이 명함은 또 뭐야?
거기 잘 읽어봐요. 뭐라고 쓰여 있나? 아이, 뭐라고요? 어디? 어? 제가요. 얼마 전부터 백화점 매장 운영도 맡게 됐거든요. 이 차도 필요 없어서 사돈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마 이 차도 사돈은 비린내 난다고 싫어하겠죠? 돈 굳고 좋네요. 시어머니는 명함을 확인하시더니 벙찐 표정으로 저희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명함을 뚫어지게 살펴보는데 아마 명함이 가짜는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하신 것 같았어요. 사실 그때 저 역시 엄마가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엄마는 저에게 지금 이게 무슨 일인 건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의 고객 중 한 분이 백화점 식품 담당이셨대요. 엄마가 워낙 성실하고 정직하게 판매를 잘 하시다 보니 마음에 들어 여 사장님께서 엄마를 소개해 줬다고 하더군요. 아, 정식으로 서로 인사를 시킨 게 아니라 이런 괜찮은 가게가 있는데 사장님도 한번 가보시라고 한 것 같았어요. 사장님은 처음엔 정체를 숨기고 몇 달을 엄마 가게에 와서 생선을 사가며 엄마에 대해 살펴보셨는데 엄마는 식품 담당의 말대로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항상 고객을 위해 상품을 파셨대요. 그 몇 달간 한결같이 신선하지 않은 건 단 한 개라도 판매하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요. 그 모습을 본 사장님은 엄마에게 큰일을 맡겨도 되겠다 싶어 서울 경기권 백화점 수산 코너를 엄마에게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더군요. 단순히 백화점 수산 코너의 직원이 아니라 유통까지 책임지는 총관리자 역할을 말이에요. 이제 갓 한 달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전 그제야 백화점에서 왜 VIP 대우를 받았던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명함을 쥐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은 엄마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 부들부들 떨리고 있더군요. 얼굴은 더 가관이었어요. 그렇게 고고한 척하던 시어머니의 표정은 어쩔 줄 몰라서 표정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아마도 사과를 지금이라도 받아줘야 하나? 아니면 오히려 왜 숨겼냐고 화를 내야 하나? 그것도 아니면 웃으면서 축하라도 해야 하나? 이렇게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게 다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마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떻게든 다시 시간을 돌리고 싶은 건 확실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사과를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저희 엄마에게 아까의 무례에 대한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죠.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저는요, 장사를 그렇게 했어요. 이미 상한 채로 온 건 절대로 신선해질 수 없으니 과감하게 토막을 쳐서 버리자고 말이죠. 우리 사돈의 인품이 딱 그런 것 같네요. 그래도 전 사돈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같은 자리를 만들고 선물도 드리면서 풀어보고자 했던 건데 역시 상한 생선은 버려야 해요.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앞으로는 우리 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동안의 묵은 감정들이 답답했던 제 속이 한 방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도 차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외제차 앞에 서 있는 저희를 보고 의아해하더군요. 그래서 전 씩 웃으면서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엄마는 그런 저와 남편에게 너희도 이것 다 같이 가자. 아, 사위가 몰던 차를 거기 사돈에게 드리려무나. 그래도 고귀하고 고귀하신 사돈인데 걸어가실 수야 있나? 차 타고 가셔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곤 차로 들어가셨어요.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곧 남편의 차 키를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도 엄마의 차에 올라탔죠. 호텔을 떠나며 창밖으로 바라본 시어머니의 모습은 참으로 외롭고도 처량해 보이더군요. 한 손에는 저희 엄마의 명함, 한 손에는 남편의 차 키를 든 채 하염없이 저희가 떠나는 차만을 바라보는데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도 로비에 혼자 서 있던 날처럼 계속 우리 식구들 사이에서 겉돌며 쓸쓸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날 했던 행동들이 선을 너무 넘었다 보니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차갑게 대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는 시어머니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입장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사돈에게 말 좀 잘 전해달라면서 잘 보이려고 애쓰고 계세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쉽게 용서해주진 않을 거지만요. 글쎄요, 뭐 지금은 모르겠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업의 귀천을 따지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우하는 것 같아요. 전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상적인 말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네요. 올 여름엔 바다에 가서 비린내를 실컷 맡아야겠어요. 하지만 이젠 비린내가 아닌 바다의 상쾌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모두 여름 바다의 상쾌함을 느끼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